지금 몽골의 하늘이 멈췄습니다.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의 모든 관제 시스템이 정지했습니다. 폭설과 영하 40도의 혹한 통신 두절로 수십 대의 항공기가 연료를 태우며 하늘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는 속수무책이었고 인근 국가들은 자국 항공기 회항을 지시하며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이 하늘을 되살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단 6명의 항행기술팀을 급파 96시간 안에 공항 시스템을 복구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든 군인도 명령을 내리는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줄의 전선과 꺼지지 않은 신뢰 하나로 하늘을 되살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보다 강한 것은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새벽의 하늘을 바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멈춘 하늘, 그리고 96시간의 기적. 바람의 공항,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바트바야르 다리마입니다. 올해 나이는 47살입니다. 몽골 민간항공청 항공관제본부 국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그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어요. 2025년 2월의 울란바토르는 늘 춥지만 그해 겨울은 유독 더 혹독했습니다. 영하 43도까지 내려간 기온은 우리가 준비한 모든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었죠. 새벽 4시 50분 관제탑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라면 들려야 할 장비들의 작동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조 관제사 에르덴바트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 관제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보고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프트웨어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부팅하면 될 거라고요.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화면은 검은색 그대로였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어요. 오전 5시 반, 모스크바발 항공편이 착륙 허가를 요청했지만 우리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가 멈춰 있었으니까요. 수동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했지만 그것마저 불안정했어요. 화면이 깜빡이고 신호가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고 활주로 시야는 200m도 확보되지 않았어요. 오전 6시가 되자 상공에는 7대의 항공기가 떠 있었습니다. 착륙하지 못한 채 연료를 태우며 선회하고 있었죠. 베이징발, 서울발, 이스탄불발. 승객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늘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제탑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조종사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고 그 목소리들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연료 상태를 묻는 질문, 태체 공항으로 회항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기술진을 불러 긴급 점검을 지시했고 통신 장비 제조사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 장비를 복구하려면 최소 이틀은 걸린다는 거였죠. 이틀이요. 우리에게는 2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팩지가 됐어요. 25년간 관제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7시 민항청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제협력 요청을 받아들이라는 지시였습니다. 한국의 항공항행기술팀이 긴급 지원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었죠. 몽골의 하늘은 몽골이 지켜야 한다고 늘 믿어왔으니까요.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상황은 제 감정 따위를 고려해줄 만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40분 상공의 항공기는 12대로 늘어났어요. 그중 3대는 연료 잔량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한국팀을 받아들이겠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과연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요. 오후 1시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공항 청사 입구에서 그들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선명해요. 6명으로 구성된 팀이었고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장비 케이스를 끌고 들어왔어요.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태준이라고 했어요. 3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자신들이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의상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냉소적이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돕겠다는 건지. 우리 시스템은 러시아제와 유럽제가 혼합된 구형 장비들이었고 매뉴얼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이 복잡한 환경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저는 그들을 관제탑으로 안내했습니다. 관제탑에 들어선 한국팀은 즉시 장비 점검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서버실로 들어갔고 2명은 통신 장비를 살폈어요.
나머지는 백업 시스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불안했어요. 그들이 뭔가를 건드려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에르덴바트도 같은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이 제게 다가와 몇 가지를 물었어요. 시스템 구성도가 있는지, 최근에 업데이트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지.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요구하는 자료 중 일부는 우리에게 없었어요. 오래된 장비들이라 기록이 불완전했고 일부는 구두로만 전달되어 온 정보였습니다. 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을 때 저는 묘하게 만족스러웠어요. 봐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고요. 오후 3시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 급박해졌습니다. 상공의 항공기는 16대로 늘어났고 그중 5대가 연료 비상 상태를 선언했어요. 조종사들의 목소리는 이제 다급함을 넘어 절박했습니다. 저는 수동으로 착륙 순서를 정하고 음성통신만으로 유도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정확한 위치 정보 없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때 김태준이 제게 말했어요. 임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레이더 기능과 통신 안정화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어요. 케이블을 연결하고 노트북 여러 대를 가동시켰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술 용어들이 오갔고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팀은 여전히 작업 중이었고 저는 관제탑 창가에 서 있었어요. 폭설은 계속됐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수백 명의 승객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들은 우리를 믿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5시 김태준이 제게 손짓했습니다. 모니터 하나가 켜졌어요.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항공기들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쓸만했어요. 통신 상태도 개선됐습니다. 노이즈가 줄어들고 조종사들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안도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인가? 그들은 2시간 만에 해냈는데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후 6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시 시스템이 과부하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항공기가 너무 많았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느려졌고 일부 신호는 끊겼어요. 김태준은 당황한 기색 없이 팀원들과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설정을 조정했고 우선순위를 재배치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상황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한국팀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협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자존심과 의심이 방해하고 있었죠. 그 순간 에르덴바트가 제게 다가왔어요. 국장님,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 8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상공의 항공기 중 한 대가 연료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대기할 수 없었어요. 즉시 착륙시켜야 했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김태준이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 착륙시켜야 한다고요. 위험하지만 가능하다고요.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요.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폭설 속에서도 활주로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맞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재앙을 부르는 건지요.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내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신뢰가 기술보다 먼저 작동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밤 9시 관제실의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 2번, 그리고 완전히 꺼졌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컴퓨터 펜 소리, 무전기 노이즈, 심지어 사람들의 숨소리까지도요.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심장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며 붉은 조명이 켜졌어요. 하지만 주 시스템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체렌도르지가 황급히 전력 패널로 달려갔어요. 33살의 젊은 엔지니어였지만 그날 그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외부 전원 공급이 완전히 끊겼다는 보고가 들려왔어요. 폭설로 송전탑이 손상된 거였죠. 비상 발전기로는 관제실 기본 조명과 최소한의 통신 장비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더는 다시 먹통이 됐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폭설은 더욱 거세졌고 시야는 50m도 확보되지 않았어요.
기온은 영하 35도까지 떨어졌다는 기상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관제실 안도 점점 추워지고 있었어요.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었지만 입김은 하얗게 새어 나왔습니다. 정우현이 제게 다가왔어요. 41살의 한국인 기술자였는데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차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상 전력만으로도 임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요. 자신들이 가져온 휴대용 장비로 최소한의 항적 추적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시스템과 호환이 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쓰는데 어떻게 연결한다는 건지요. 정우현은 설명을 이어갔지만 저는 반쯤만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요. 밤 10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무전기를 통해 조종사 한 명이 긴급 호출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레이더가 없으니 우리도 그의 위치를 알 수 없었죠. 저는 음성으로 코드와 방위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우리가 가진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체렌도르지가 백업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항로 데이터가 손상됐다고 했어요. 폭설로 인한 전력 차단 과정에서 저장 장치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5대의 항공기 위치 정보가 불명확해졌고 그중 3대는 비슷한 고도에서 비행하고 있었어요. 충돌 위험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25년 경력 동안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위치를 모르는 항공기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도한다는 건가요? 손이 떨렸고 입이 말랐어요. 에르덴바트가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그의 손길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동 절차를 시도했어요. 조종사들에게 직접 고도와 속도를 보고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기판 정보가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한 대는 자이로스코프 오류를 보고했고 다른 한 대는 고도계 이상 징후를 말했습니다. 극한의 추위가 항공기 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정우현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성 기반 추적 시스템을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항적을 파악할 수 있다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몽골의 하늘을 외국 기술에 맡긴다는 뜻이었죠. 제 자존심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 방식으로 먼저 시도해보겠다고요. 정우현은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밤 11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2대의 항공기가 비슷한 위치에서 고도 차이 300m로 비행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안전기준은 600m였어요. 저는 즉시 한 대에게 고도 상승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대기 상태와 연료 소비를 이유로 망설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지시를 내렸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조종사는 결국 따랐지만 그 과정에서 귀중한 3분이 흘렀습니다. 3분이요. 그 시간 동안 다른 항공기들의 위치는 또 바뀌었고 저는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어요. 체렌도르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국장님, 한국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거죠. 자정이 가까워지자 관제실은 더욱 추워졌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은 굳어가고 있었고 모니터 앞에서 몸을 떨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우현의 팀도 한쪽 구석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압박했습니다. 자정 15분 최악의 순간이 왔어요. 2대의 항공기가 교차 지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고도 차이는 이제 200m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양쪽 조종사에게 긴급 회피 기동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폭설과 구름 때문에 시계 비행이 불가능했고 그들은 우리의 지시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그 순간 무전기에서 조종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접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경보음은 다른 항공기가 위험거리 안에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즉시 우선해야 하라고요. 조종사는 따랐고 무전기에서는 숨소리만 들렸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무전기를 붙잡고 호출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다시 호출했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죠. 관제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체렌도르지는 눈을 감았고 에르덴바트는 책상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피 완료, 안전거리 확보. 저는 그 순간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어요. 여전히 상공에는 14대의 항공기가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1시, 저는 관제실 한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폭설은 멈출 기미가 없었고 어둠은 짙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렸고 입술은 말라 있었어요. 25년간 쌓아온 자신감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정우현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난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다림이 있었죠. 무언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체렌도르지가 다시 다가왔어요. 국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새벽 2시, 또 다른 항공기에서 연료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4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보고였어요. 착륙시켜야 했지만 활주로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제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지만 폭설 때문에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착륙을 시도하자니 위험했고 대기시키자니 연료가 없었어요. 양쪽 모두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택이었죠. 제 머릿속은 백지였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우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말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강요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습니다. 단지 도와주고 싶다는 말뿐이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자존심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혼자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때 나는 모든 신호가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2시 40분, 저는 정우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아챘습니다. 도와달라는 뜻이었죠. 그는 즉시 팀원들을 불렀고 저는 체렌도르지에게 협조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순간부터 관제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정우현의 팀이 가져온 휴대용 장비들이 펼쳐졌어요. 노트북 4대, 소형 위성 수신기, 그리고 이름 모를 케이블들이었습니다. 순일이라는 38살의 통역관이 양측 사이에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며 기술 용어들을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체렌도르지가 우리 시스템 접속 단자를 열었습니다. 정우현은 직접 케이블을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호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압 규격이 달랐던 거예요. 체렌도르지는 당황했고 저는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정우현은 침착했어요. 그는 팀원 한 명에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곧 변압 어댑터가 나왔습니다. 10분 후 연결이 완료됐어요. 모니터 하나가 천천히 켜졌고 화면에 항적 몇 개가 떠올랐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상황보다는 나았어요. 새벽 3시 순일이 매뉴얼을 들고 왔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장비 사용 설명서였어요. 하지만 그건 한국어로 쓰여 있었고 기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일은 최대한 풀어서 설명했지만 저희 엔지니어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저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체렌도르지가 실수로 잘못된 설정을 건드렸어요. 화면이 일순간 깜빡이며 항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정우현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직접 복구 절차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순일이 통역했고 체렌도르지는 메모하며 따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정우현은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하고 있었어요. 실수를 탓하지 않았고 느린 이해를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옆에 서서 기다렸고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었어요. 새벽 4시, 연료 경고가 들어온 항공기 세대 중 가장 급박한 한 대를 먼저 착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터키발 화물기였어요. 연료는 이제 25분밖에 남지 않았고 조종사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우현을 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활주로 상태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제설 작업이 진행됐지만 폭설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어요. 착륙 시도는 위험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만약 실패한다면요. 수백 명의 목숨이 아니라 단 2명의 조종사지만 그 무게는 똑같았습니다. 정우현이 제게 말했어요.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요.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지금껏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절차, 완벽한 통제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결단이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착륙을 시도하겠다고요. 조종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이해했다고 답했어요. 관제실 안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정우현은 모니터 앞에 앉아 항적을 추적했고 체렌도르지는 통신 상태를 확인했어요. 순일은 양측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통역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항공기가 최종 접근을 시작했어요. 고도가 천천히 낮아졌고 속도가 조정됐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붙잡고 조종사에게 활주로 방향과 풍속을 전달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활주로 조명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폭설 속에서도 불빛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정우현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도 300, 200, 100.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착륙등이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무전기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착륙 완료. 관제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두가 숨을 내쉬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체렌도르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에르덴바트는 눈을 감고 기도하듯 고개를 숙였어요. 정우현은 조용히 모니터를 보며 다음 항공기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가 아니라 집중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 대를 착륙시킨 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에게는 여전히 상공의 항공기들이 보였고 그들을 모두 안전하게 내려놓을 때까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책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새벽 5시 두 번째 항공기 착륙을 준비했어요. 서울발 여객기였고 탑승객은 230명이었습니다. 연료는 40분 남았고 날씨는 여전히 악화일로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해냈으니까요. 정우현이 새로운 접근 경로를 제안했어요. 바람 방향을 고려한 더 안전한 루트였습니다. 저는 즉시 받아들였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체렌도르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이제 그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항공기가 접근하던 중 돌풍이 불었습니다. 기체가 흔들렸고 조종사는 재접근을 요청했어요. 한 바퀴 더 돌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러면 연료가 한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현이 빠르게 계산했어요. 그는 순리를 통해 저에게 물었습니다. 비상 착륙 절차를 시도할 의향이 있는지요? 더 위험하지만 한 번에 착륙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조종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비상 절차로 진행하겠다고요. 정우현은 즉시 팀과 협의했고 새로운 유도 방식을 준비했어요. 체렌도르지는 활주로 팀에 비상 대기를 지시했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대기 위치로 이동했어요. 새벽 5시 40분 항공기가 다시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파른 각도였어요. 바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로였습니다. 조종사는 침착하게 따랐고 우리는 모든 순간을 무전으로 확인했어요. 고도가 낮아졌습니다. 150, 150. 정우현이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착함에 의지했어요. 제 손은 떨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착륙등이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항공기는 미끄러지듯 활주로를 따라갔고 천천히 멈췄어요. 무전기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착륙 완료, 승객 모두 안전. 그제야 관제실에 작은 안도의 숨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폭설은 약해졌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상공에는 여전히 2대의 항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우현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어요. 커피는 미지근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모두 지쳐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체렌도르지가 다음 항공기 정보를 정리했어요. 베이징발 여객기였고 연료는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방심할 수 없었어요. 날씨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활주로 상태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정우현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니터를 보며 계산하고 있었어요. 쉬지 않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의무감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그때 정우현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건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새벽 6시 세 번째 항공기 착륙 준비가 시작됐어요. 저는 다시 무전기를 잡았고 정우현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체렌도르지는 통신을 점검했고 순일은 우리 사이에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밤 첫 불빛이 활주로에 닿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기술은 사람의 손끝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서 움직이는 것이므려. 새벽 6시 30분, 관제실의 조명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체렌도르지가 급히 확인한 결과 연료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상공에는 여전히 2대의 항공기가 남아 있었고 그들의 연료도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1시간이었습니다. 정우현이 팀원들과 짧게 논의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통역했어요? 두 항공기를 동시에 착륙시켜야 한다고요. 한 대씩 순차적으로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동시 착륙이요. 그건 완벽한 관제 시스템에서도 위험한 절차였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체렌도르지에게 준비를 지시했어요. 2대의 항공기는 베이징발 여객기와 도쿄발 화물기였습니다. 한 대는 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었고 다른 한 대는 3명의 승무원만 있었어요. 하지만 무게는 똑같았습니다. 정우현이 접근 경로를 설명했어요. 두 항공기를 서로 다른 고도와 속도로 접근시켜 시간차를 30초로 좁힌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항공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두 번째 항공기는 최종 강하를 시작하는 거였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행은 달랐어요. 새벽 7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항공기인 베이징발 여객기를 담당했어요. 정우현은 두 번째 항공기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주파수로 조종사들과 교신하며 유도를 시작했어요. 체렌도르지는 두 항공기의 위치를 모니터로 추적했고 순일은 양측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첫 항공기가 고도 2000m에 도달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속도 감소, 플랩 확장, 강화 각도 조정. 조종사는 정확히 따랐어요. 정우현도 두 번째 항공기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전기 소리가 변했어요. 불규칙한 진동이 느껴졌고 조명이 순간 깜빡였습니다. 체렌도르지가 외쳤어요. 발전기가 과부하 상태라고요. 이대로면 10분 안에 완전히 멈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우현을 봤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유도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항공기는 이미 최종 접근 단계에 들어섰고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새벽 7시 15분, 첫 항공기가 고도 500m에 도달했습니다. 활주로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저는 조종사에게 최종 확인을 요청했고 그는 준비됐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항공기는 고도 1000m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정우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초 후 강화 시작. 그 순간 관제실의 모든 화면이 꺼졌습니다. 발전기가 한계에 도달한 거였어요. 조명도 함께 꺼져 관제실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순간 패닉에 빠졌습니다. 화면 없이 어떻게 유도한다는 건가요? 정우현이 일어섰어요. 그는 주저없이 발전기실로 달려갔습니다. 체렌도르지도 뒤따랐어요. 저는 무전기만 붙잡고 조종사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유지하라고요. 고도와 속도를 유지하라고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발전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정우현의 외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제가 여기를 떠나면 안 됐어요. 조종사들은 제 목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모니터들이 하나씩 살아났어요.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깜빡였고 신호는 불안정했어요.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항적이 보였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우현이 돌아왔어요. 그의 손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체렌도르지가 그를 부축했어요. 정우현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분은 버틸 거라고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그는 전류가 흐르는 장치를 맨손으로 만진 거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요. 저를 위해서요. 아니, 상공의 사람들을 위해서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 7시 20분, 첫 항공기가 최종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무전기를 잡았어요. 제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우현이 목숨을 걸고 만든 20분을 저는 낭비할 수 없었어요. 조종사에게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고도 300, 200배. 착륙 등이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완벽했어요. 항공기는 미끄러지듯 활주로를 따라갔고 천천히 멈췄습니다. 무전기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착륙 완료,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두 번째 항공기가 이미 강화 중이었습니다. 정우현이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조종사를 유도했고 저는 그를 믿었어요.
명령이 아니라 믿음으로요. 새벽 7시 25분, 두 번째 항공기가 최종 접근에 들어갔습니다. 정우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도 500, 400, 300.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따랐고 항공기는 천천히 내려왔어요. 고도 100m에서 돌풍이 불었습니다. 기체가 흔들렸고 조종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정우현은 즉시 수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선의 출력 증가, 플랩 재조정. 조종사는 정확히 따랐고 기체는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착륙등이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항공기는 약간 비틀거렸지만 멈췄어요. 무전기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착륙 완료. 그 순간 관제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숨을 내쉬었을 뿐이에요. 체렌도르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르덴바트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순일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우현은 그대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우현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표현이었죠. 정우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모든 것은 이미 전해졌으니까요. 관제실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우리를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새벽 8시,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은 완전히 멈췄고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활주로 위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눈 위에 반사된 빛은 눈부셨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항공기가 안전했어요. 탑승객들도 승무원들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96시간의 작전이 끝났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몽골과 한국이 함께요. 오전 10시, 정우현의 팀이 철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정리하고 케이블을 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어요. 정우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라고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우현은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체렌도르지와 순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 껴안고 등을 두드렸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에르덴바트는 한국 팀원들에게 몽골 전통 과자를 건넸어요. 그들은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오전 11시 한국팀이 공항을 떠났습니다. 저는 활주로까지 나가 그들을 배웅했어요. 정우현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고 저도 답했습니다. 그들이 탄 차량이 멀어져 갔고 곧 보이지 않게 됐어요. 저는 혼자 활주로에 남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사흘 전 이 하늘은 제 통제를 벗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을 지킨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시스템도 아니었고 매뉴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믿고 함께 움직인 사람들이었죠. 국경도 언어도 자존심도 넘어선 신뢰였습니다. 나는 그날 하늘을 지킨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이름이 한국이었어요.